고전 읽기 이인호입니다. 오늘은 사생활의 역사라는 책을 가지고 조영준 주관님 모시고 그 책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함께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잠시 그 광고 듣고 그 책의 의미들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 대한민국 투어. 우리 국민TV 남덕수 조합원님께서 운영하시는 이 대한민국 투어. 이분이 그 20년 경력의 베테랑입니다. 이분의 어떤 경험을 여러분께서는 그냥 버스에 앉아가지고 다 빼먹는 거예요. 20년 동안 쌓아둔 그 빅데이터. 그렇죠. 버스가 이제 28인승 최고급 리무진 버스도 있고 45인승 좀 더 많은 분들이 타실 수 있는 이런 버스도 있으니까 고급진 여행도 바로 남덕수 조합원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다. 문의 전화는요 1599-2686번입니다. 1599-2686. 버스 여행하면 2686이 딱 생각이 나네요, 벌써. 1599-2686번 아니면 네이버나 다음 같은 그 검색창에서 대한민국 투어 이렇게 검색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웹사이트 대한민국 투어 한글로 쓰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투어.kr 이렇게 검색하셔도 언제든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내 여행들도 많이 애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투어였습니다. 조영준 주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주 뵙습니다. 조영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엄청난 책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사생활의 역사죠. 아마 이게 4권짜리로 한 몇 페이지 정도 되죠? 4권이 아니고 5권인데요. 5권이고, 권당 800에서 900페이지 되니까 한 4천, 5천 정도 나죠. 그 양으로는 굉장히 압도적인 책입니다. 그 엄청난 책이죠. 자, 오늘은 이 사생활의 역사, 이 책의 의미, 또 이 책의 역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먼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시고 그 책에 대한 본격적인 좀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네요. 우선은 외형적 규모, 그러니까 한 4,000에서 4,500페이지 되는 거 하고, 제목이 사생활의 역사라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이제 언밸런스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그건 프라이버시야, 얘기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 프라이버시나 이제 그 사생활에 할 때 프라이빗이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건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거를 한 4,500페이지 정도를 쓴다는 게 처음엔 이게 말이나 되느냐. 왜 사생활이고 뭐 프라이버시고 얘기 안 하는 걸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들켰느냐 이런 이제 의문이 우선 첫 번째 드는 게 사실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생활은 그래서 이제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약간 부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이제 뭐 정치할 때 폭로하기 위해서 뭐 연예인의 뭐 사생활을 들춰기는 거 이래서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갖고 이제 이런 책이 왜 이렇게까지 두꺼울까 이런 이제 의문이 자꾸 드는 것도 사실인데 사실은 이제 이 책은 이제 그 사생활의 역사에 때 사생활이 의미하는 건 여기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일종의 이제 관점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역사나 인간의 삶을 들여다볼 때 뭐 왕이라든가 영웅이라든가 커다란 사건이라든가 이런 중심으로 계속 한 3,000년 동안 이제 역사를 보아왔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꼭 인간의 삶이라든가 역사가 그런 게 아니고 그러한 어떤 공적인 역사, 퍼블릭 히스토리의 그늘에 있는 게 상당히 많고
또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라는 게 그런 게 오히려 주가 아닐까라는 이제 의문점에서 출발해서 예. 이제 역사를 이제 밑바닥으로부터 재구성하자. 밑으로부터 재구성하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뭐 섹슈얼리티라든가 우리 몸, 바디, 뭐 이런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영웅들의 역사보다는 이게 우리 삶을 구성하고 역사를 실제로 그렇죠. 만들어 온 게 아닌가라는 일종의 이제 관점의 전환을 알리는 그런 선언서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책을, 기획하고 내셨는데, 요번에 그 책이 복간한 거죠? 네네, 예. 복간하는데도 대단한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책이 품절이 되면, 책이 다 끝나면, 그런 엄청난 책은 다시 찍을 때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닐까. 네. 뭐, 한두 권 만들 것도 아니고. 네네. 그죠? 예. 뭐,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근데 약간은 이게 한 4,500페이지를 완간했으니까 약간 자랑 하나 하면은 예. 이 책은 우리나라 이제 출판사에서도 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데 인문학 책, 그러니까 이제 역사 철학 뭐 이 분야에서 처음으로 도판이 대량으로 들어간 첫 책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전 책들은 우리 한국의 이제 인문학 책들이 이제 되게 도판은 없이 아니면 이제 도판을 형식적으로 부분 넣었었는데 이제 이 책은 물론 이제 프랑스에서 만든 책이긴 한데 이 책이 굉장히 획기적이었던 거는 텍스트와 사진과 사진 밑에 있는 설명이 이 3박자가 이제 유기적 구조를 이루어갖고 이 책은 이제 굉장히 두꺼움에 비해서 사진도 한 800~900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책에 이제 또 다른 그 소개 중에 하나가 우리의 눈을 위한 축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처음 그러니까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온갖 도판들이 텍스트를 이렇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 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거를 사진에 보면 이게 이렇구나라고 해서 굉장히 정교하게 배치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 인쇄 용지를 특수지를 써야 되는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는 거라서 이게 이제 제작 과정에서는 이제 종이도 약간의 특수지인데다가 약간의 이제 낭비가 좀 있습니다. 판형도 이게 맞춰놓은 판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게 분량도 그렇고 해서 이제 이게 계속 독자들의 요구는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복간하기가 여러 가지로 복잡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책의 그 필자라고 할까요? 그 한 몇 분 정도가 공동으로 집필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랑스 분들이고 뭐 미국하고 이탈리아하고 독일 분까지 포함해서 한 45분인가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책임 편집을 한 것은? 네. 사실 이 책은 되게 재미있는 게 이 책의 탄생에는 두 명의 주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프랑스 출판의 역사를 보면은 어떤 편집자가 한 출판사 내지는 어떤 학문의 흐름을 바꿔놓은 게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보통 이제 프랑스 출판사를 셋으로 치면 이제 갈리마르, 그라세, 세유 이렇게 치는데 그 세유 출판사라는 데가 이제 프랑스와 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크라깡의 편집자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제 세유 출판사가 원래 카톨릭 출판사, 조그마한 소규모의 카톨릭 출판사였는데 이 출판사를 뭐 브루디에라든가 자크라깡이라든가 이런 프랑스 인문학의 어떤 1급 반열로 오려는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갈리마르에서 유명했던 거는 미셸 비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프랑스 역사학의 뒤에 조종자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편집서들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의 출발은 세유에서 나온 건데 원래 이 제안자는 미셸 비녹이라고 갈리마르 편집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프랑스 아나락파 책을 거의 이제 우리 요새 식으로 하면 이제 기획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새 뭐 아이돌 그룹이라면은 그 뒤에서 크게 그림을 보면서 어떠한 책을 내자라는 게 이제 그 아이디어를 좋은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실천을 많이 한 사람이 비녹인데 이제 서문에 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필리바리에서 서문을 쓰면서 이 책은 비녹이 아니었으면 진행되지 않았을 거다라는 정도로 편집자가 큰 기여를 한 책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당연히 이 책은 필리바리에스라는 사람이 없었으면은 전혀 불가능했을 겁니다. 죽음의 한 연구 썼던. 그래서 이제 이 책의 큰 흐름은 어떻게 보면은 필리바리에스라는 이상한 분입니다. 이상한 분이 발달시킨 어떤 독특한 사관이 최종적인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평생 죽음 연구한 사람이잖아요. 일단 필리바리에스는 되게 좀 이상한 이상하다는 건 뭐 이렇게 나쁜 의미는 아닌데. 근데 이분은 이제 정규 학력이 없는 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신 분이 아니어갖고, 이분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한동안 아프리카에서 열대 과일 수입하는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냈던 책이 이제 그 아동의 탄생이라는 책을 냈었는데 소문이 이제 파리 지식인 사회 이상한 게 된 게 열대과일 수입하는 사람이 무슨 책을 냈다는데 이상한 책을 냈다 이런 소문이 이제 번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런 회사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분이 재미있었던 거는 사람들이 알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미셸 푸코를 처음으로 소개시킨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그 열대과일 회사를 그만두고 프랑스에 굉장히 큰 플롱이라는 출판사에 편집자로 있었는데 푸코가 이제 그 고전주의 시대 광기의 역사라는 책을 원고를 여기저기 돌렸는데 황당무계한 그 책 자체가 이제 황당무계한 책이죠. 그래서 이제 미셸 푸코도 퇴짜를 많이 먹었는데 그 원고의 진가를 알아본 사람이 바로 이제 필립 아리에스였습니다. 그래서 필립 아리에스가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사실은 이제 미셸 푸코가 나중에 이제 갈리말에서 책을 내지만은 처녀작 데뷔는 플롱입니다. 근데 그 데뷔를 시켜준 사람이 이제 필립 아리에스인데 이제 필립 아리에스는 약간 이중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사학에서의 혁명 그리고 역사적 사관에서의 보수적 입장이라는 이런 언밸런스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윤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 필립 아리에스가 아동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아까 똑똑한 제가 드린 말씀하고 비슷한 건데 역사에서 거의 쳐다보지도 않고 뭐 역사학에서만 안 쳐다본 게 아니라 저희가 살아가면서 뭐 죽음 얘기한다든가 다뤄지지 않았던 그다음에 애들 얘기하면 서로 쌈나지 않습니까? 요새 뭐 애들 나오고 애들 얘기 안 하니까 거의 다뤄지지 않은 이 역사를 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안타깝게도 필립 아리에스가 이제 약간은 일찍 죽은 편입니다. 그 학자로 치고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채시겠지만은 이제 필립 아리에스가 못 끌어들인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이제 그늘에 가려져온 대표적인 게 아이들, 여성, 죽음.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필립 아리에스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있지만은 이 양반은 굉장히 이 입장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여성의 역사까지는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 이후에 이제 아나락파가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이제 여성의 역사 쪽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리에스를 보면은 이제 아동이라는 거를 중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19세기 나폴레옹 혁명까지 끌어들이는데 그 아이들을 끌어내는 그 방식은 굉장히 혁명적인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건 이제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망쳤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은 애들은 이 사람 입장은 굉장히 보수적이라는 게 이제 보수적이라는 게 꼭 부정적인 게 아니고 애들은 집에서 길러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괜히 유치원이니 학교 이런 거 만들어서 애들 다 망친다. 아니 좋게 동네와 공동체와 가정에서 기를 수 있는 애들을 괜히 끌어서 기숙학교 시키고 그래서 애들 성깔머리 나빠지고 프랑스 문화 전통을 파괴했다 이런 겁니다. 죽음 앞에 선 인간이라는 그 긴 책인데 그것도 똑같은 입장인 게 마지막 25장인가는 사실 미국의 죽음에 대한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필립 아리에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병원에서 죽냐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공동묘지 시멘트에다 나를 묻냐는 입장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모든 가족이 모인 가운데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헤어지는 게 인간의 삶이지. 아니 병원에 가서 싸늘하게 의사가 내 죽음을 보내는 거는 끔찍하다. 그리고 묘지도 자기가 평생 살던 어떤 곳에 잠깐 떨어진 곳에 쉬다가 이렇게 묻히는 거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뭐 몇만 리 길을 가서 시멘트에 묻힌다는 게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 서구 합리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반대라는 입장에서 이제 보수적인 입장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제 그러니까 역사학을 잠자는 역사학을 깨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까운 죽음에서 먼 죽음으로 이제 이행하는 것을 이제 죽음의 역사로 봤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 사생활의 역사로 좀 들어가 보면 사생활의 역사 무슨 내용인지 좀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특히 거기서 주목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이게 전부 5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도 이게 전체적인 편집은 이제 필립 아리에스하고 이제 프랑스의 아주 가장 유명한 중세학자 조르주 듀비가 전체적인 편집을 맡고 각 권에 또 편집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권이 약간 굉장히 자율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체계적으로 해서 일관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권, 왜냐하면 이제 이 사생활의 양상이 이제 시대별로 다 달랐으니까. 그래서 이제 1권은 고대, 2권은 중세, 3권은 근대 탄생, 4권은 19세기, 5권은 20세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생활의 역사라는 것도 이제 사료의 또 존재가 그게 불균형하기 때문에 각
사건이 상당한 자율성을 갖고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만 일권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면은 사실은 가장 뛰어난 지금 생존해 있는 역사학자를 꼽으라면 저는 이제 그 미셸 푸코 전기로도 유명한 폴 벤느. 예. 그다음에 서양에서는 약간 논쟁이 있지만 영어로 하면 레이트 앤티쿼티에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서양사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섯으로 나누는데 고대, 중세, 근대, 뭐 현대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이 피터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걸출한 거의 필립 아리에스급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인데 이 사람은 이제 그 고대가 끝난 거와 중세 중간 단계에 레이트 앤티쿼티라고 이제 고대 후기라는 걸 넣자. 그런 새로운 역사 개념을 제안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지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제 1권은 그래서 이제 피터 브라운이라는 사람하고 주로 폴 벤느가 썼는데 이제 이거를 읽어보면은 예를 들면 저희가 주로 이제 로마 제국에 대해서 아는 거는 뭐 철학적으로는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예. 그다음에 대중적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팔린 시오노 나나미 이런 거를 통해서 보는데 이 사람들의 프리즘을 통해서 읽어보는 거는 거의 정말 그랬을까라는 정말 믿기지도 않는 어떤 새로운 경지를 드러내는데 몇 가지만 얘기 들어보면은 예를 든다면 이제 로마 제국에서 혈육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저희는 이제 그 혈연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근데 이제 우리는 되게 이제 가문이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뭐 홍길동 얘기에 나오는 것처럼 서자도 자식이 아닌 것처럼 정식으로 대접을 못 받는데 저도 놀랬던 게 이제 로마 제국에서는 부인이 아이를 낳으면은 아버지가 이제 감별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 친구가 기골이 장대한가, 이 친구가 나중에 군인 가서도 별 문제가 없을까를 보고 그게 해당 사항이 없으면 아이를 문 밖에 버립니다, 귀족이라도. 그러니까 혈연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다음에 자기 자식으로 인정하면은 아버지가 아이를 들고 대문 밖에 나가서 하늘을 향해서 쳐듭니다. 그럼 이거를 적자로 인정하는 얘기고 아이가 이렇게 부실하고 하면은 내다 버리면 이제 그 근처에 떠돌던 노예들이 데려가는 겁니다, 아이를. 근데 또 거꾸로 나중에는 노예 개념도 나오지만은 노예가 있는데 옆집 노예가 있는데 그 아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요새 뭐 이민호처럼 생겼다. 그러면 가서 이제 술 한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네 아들이 참 봐도 자네가 길이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사람인 것 같으니까 내가 갖다 길러보면 어떻겠나. 그래서 이제 브루투스하고 시저처럼 그 양자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 보면 놀랍죠. 그 혈연이란 우리가 동양 사회에서는 굉장히 그 혈연 개념인데 혈연도 전혀 이런 관계 없이 맺어졌던 게 이제 로마 제국이라는 얘기인데 이제 그 얘기부터 쭉 시작되면서 이제 뭐 노예 얘기할 때 약간 박장대소하고 배꼽을 뺐는데 이제 폴 벤느라는 사람 하는 얘기가 로마 제국은 자꾸 노예라고 하고 노예 제국이라 했는데 그건 맞는데 그 당시 노예라는 게 꼭 비유하자면 우리나라 셀러리맨이다라는 거죠. 노예가 이제 조선시대처럼 태어나자부터 노비고 죽을 때까지 노비인 게 아니고 이제 로마 제국은 노예가 되는 방식도 여러 가지니까 그러니까 빚을 져갖고 노예로 팔리는 사람도 있고 어디 먼 곳에서 잡혀와서 이제 그 노예로 팔린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노예도 예를 든다면 뭐 3개월 노예도 있을 수도 있고 3년 노예도 있고 30년 노예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이게 인격적 예속 관계가 아닙니다. 조선시대처럼. 그래서 이제 미셸 푸코가 쓱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로마 시대 노예라는 건 요새 뭐 셀러리맨 정도인데 뭐 그 정도도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씩 웃으면서 지나가죠. 그러면은 그 부분 보면서 약간 뜨끔하죠, 저희가. 이게 뭐 옛날이 노예들로 살았는데 뭐 지금은 우리가 노예로 안 사는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오노 나나미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남녀의 결혼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은 뭐 예를 든다면 이제 시저가 그러니까 이제 로마 제국은 귀족들이 살려는 정식 결혼이 없었습니다. 결혼식도 없었고 가정도 없었고 어떤 가정이나 지금은 현대적 의미에서 그래서 예를 든다면 뭐 시저도 어느 연회에 갔다가 어느 장군 부인이 마음에 드는데 그럼 막 구애해서 6개월 만에 막 헤어지고 결혼하고 막 그러면 황당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폴 벤느 보면 이게 사생활의 역사,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제 그런 일이 왜 벌어지는가? 로마 제국에서 생각하는 자식 개념. 부부 개념. 부부가 이렇게 이제 도타운 정으로 사는 부부가 아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러니까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부부간에, 왜 그러냐면 부부간에 가장 중시되는 어떤 성, 섹슈얼리티가 로마는 전혀 그 부부가 맺어지는 걸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폼페이에 가보면은 사실 애들 데리고 지나가기 어려운 게 한 서너 집 건너가면 이게 이제 그런 이제 여자들이 있는 그래서 이제 로마 사람들은
성적인 문제는 거기서 해결하는 문제지 이거를 가정에서 이제 부부랑 해결하는 거는 가족끼리 이제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예,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제 저는 전공자는 아닌데 로마도 마찬가지여서 그 아리스토텔레스 책 중에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니코마코스가 이제 아들 비슷한 애인데 얘가 누구냐는 거거나 그런 건데 제가 옛날에 읽어보니까 이제 일본 사람이 밝힌 바에 따르면 그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요새 말로 하면 창녀 이제 지금 개념은 좀 다르겠죠. 몸 파는 여자하고 사이에 낳은 자식이라는 게 정설로 돼 있답니다. 근데 그게 이름에 거기다 붙이는 것처럼 전혀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이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조선시대 개념으로 적자서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좀 한쪽으로 보면 놀랍고 황당하고 이상한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저희가 일본을 통해서 근데 그거는 거꾸로 이제 우리를 비춰보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로마가 노예였는데 폴베는 얘기는 우리가 더 로마 노예보다 못하다 이런 식의 그다음에 성 문제도 이제 그게 꼭 이 부부간에 이제 이런 그래서 폴베르의 글 보면 너무 좋았던 건 이제 그런 대목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역사를 굉장히 비춰주는 거죠. 제가 약간 예를 든 게 좀 센 예를 들은 건데 그다음에 뭐 거기 보면 동성애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로마는 기본적으로 동성애 관계인데 동성애 관계가 이제 흔했는데 그게 이제 몸에 대한 관념, 몸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이제 로마 사람들이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하여튼 우리 이게 바꾸는 거죠. 근데 그건 되지도 않는 소리죠. 사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왜 올림픽이 시작됐고 왜 이제 독일은 지금 고등학교를 김나지움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그리스 로마에서는 그게 이제 체육학교죠, 사실은. 그 당시 학교라는 게. 그 당시 이제 학교라는 게 그런 건데. 귀족들이 배우는 교과죠. 은미체. 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를 또 돌이켜보면은 우리 애들한테 그냥 영어만 돼 있다. 국영수 중심의 또 이런. 노예들이만 하는 거만 하는 거죠. 노예로 부려먹기 좋은 학문이 짱이죠, 지금. 그래서 이제 사생활에서 이제 그래서 이렇게 뒤집어보는 재미가 아주 상당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게 정말 노예 학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어디 가서 체력 건강하게 전 세계를 상대로 막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을 갖고 이런 게 아니라 남이 쓰기에 좋은 거, 회사에 취직하기 좋은 거, 나를 노예화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거를 자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재미가 상당합니다. 네. 특히 일본은 몸에 대한 주제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읽어봤을 때 되게 느꼈던 느낌은 몸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일본에서 많이 다루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몸의 존엄, 몸의 가치, 몸의 윤리 뭐 이런 걸 가지고 조금 관심이 있었을 때 제가 일본을 보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책이 또 사생활의 역사는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책의 역사라고 할까요?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추가해 주셨으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제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제가 프랑스 문화를 봤을 때 제일 좀 황당했던 게 이제 문학하면 사실은 19세기 문학하면은 뭐 해저 이말리부터 뭐 스탕달까지 해서 이 프랑스가 하여튼 뭐 전 세계 거의 최고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물론 이제 영국 문학에 있습니다. 영국 문학에 있지만은, 근데 이제 수많은 무수한 이야기꾼들이 나왔던 게 프랑스 문화인데, 아니, 제가 보니까 이상하게 20세기 이제, 한 1950년 넘어서는 프랑스가 그런 일종의 헤게모니, 그 이야기적 헤게모니라 그럴까? 이런 걸 잃는 것 같아요. 제가 해리포터 나왔을 때 제일 황당했던 게 아니 프랑스도 저런 거 하나 낼 만한 나라인데 왜 작가들이 어디로 다 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영어로 말하면 이제 히스토리인데 프라이빗 히스토리인데 원래 이제 불어로는 이스트와인데 이스트와는 이제 원래 역사라는 게 정식 번역하지만 동시에 이제 이야기란 뜻도 있습니다. 이스트와. 그래서 번역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게 히스토리 나온다고 무조건 그 역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트와가 이야기이기도 한데 제가 보기엔 그 재미난 이야기꾼, 수다꾼으로서 프랑스 기질이 20세기 후반에 그 아나락파라는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사생활의 역사지만은 사실은 사생활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공식적으로 연표를 만들어서 뭐 무슨 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역사를 짠 게 아니고 옛날에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로마 사람들은 그 몸이라는 거 이렇게 생각했대. 그래? 그래?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역사적인 어떤 시기 구분이라든가 뭐 지역이라든가 뭐
뭐 몸에 대해서 어떤 왕 때, 어떤 황제 때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몸이란 주제를 갖고 굉장히 수다를 떠는 것 같은 건데 이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가 굉장히 이야기나 스토리텔링에서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아마 이제 아나락파가 사실 프랑스의 역사 경향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게 이제 20세기에 굉장히 만개했고 그 이야기의 만개의 정점이 이제 이 사생활의 역사인데 사실은 이제 이 프랑스 역사가 또 재미있었던 거는 요 전에 요 비슷한 5권짜리가 2개 나오는데 하나가 이제 프랑스 농촌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랑스 도시의 역사. 농촌의 역사 아마 4권으로 나온 것 같고 이제 규모는 동일합니다. 프랑스 도시의 역사인데 그 자체가 굉장히 이제 연습을 한번 이렇게 해본 격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사학이 대포식자가 된 거죠. 역사학에 대해서 이제 도시와 농촌의 온갖 삶과 이제 그런 거를 뭐 경제학적 이야기, 정치적 이야기를 다 흡수하면서 이제 프랑스는 이제 여러 분야도 뭐 뛰어난 사람들이 있지만은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이 대포식자 위치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이제 구성하는 그런 건데 이제 이 책이 정점에 달했고 이 책이 나오고 나서 이제 사실은 필립 아리에스는 이 책이 나오기 전에 죽었습니다. 사실 사망했고 이 책이 나오고 이제 몇 년 후에 조르주 듀비도 사망했는데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한 정점을 찍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렇게 보입니다. 그 책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나요? 뭐 서문에 보면은 10년 걸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10년 걸렸는데 원고를 다듬고 특히나 이제 도판 준비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도판 여기나 아까 말씀드린 이 도판이 재밌는 거는 사생활의 역사 이러니까 그 전까지 거의 판묻혀 있던 도판들을 발굴한 겁니다.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물론 이제 그 역사적 각도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사생활의 역사는 사실 그 당시까지 아무래도 이제 프랑스 역사학으로서도 미지의 영역이니까 그걸 이제 글로서만이 아니고 이제 그 당시는 옛날에는 이제 글보다는 그림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중세라고 치면 사생활 여기도 나오지만 중세에도 예를 들면 이제 수도원에서 계속 이제 필사자들이 필사하면서도 심심하니까 여백에 이상한 그림 많이 그려놨거든요. 속된 말로 이제 야한 그림도 그려놓고 뭐 먹고 싶은 것도 그려놓고 가보고 싶은 고향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런 거를 끌어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이 이제 기가 막히게 재미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이코노그래피라서 도상학이라고 하는데 그 설명이 그냥 이렇게 관행적으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아주 재미있게 붙여놨습니다. 그 사생활의 역사 어쨌거나 이제 미시사 분야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책으로 꼽히고 있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역사라는 것이 거대한 왕조나 거대한 사건들의 어떤 이어짐이 아니라 어쩌면 그 밑을 도도히 연연히 흐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의 궤적들 그것들이 이제 서로 곳곳에 파편들을 모아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리고 그 파편들을 모아보니 엄청난 양이 모였던 그것은 이제 동양에서 보면 이제 사기에 필적하는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기도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결국 그 수많은 영웅 호걸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제 만들어진 책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보면 아리에스가 중심이 되고 그 책이 편집을 했던 그 사생활의 역사는 대단히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역사학뿐만 아니라 문화학이나 철학의 어떤 부분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어떤 사료적 가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 음악 하나 듣고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싶네요. For all those times you stood by me, for all the truth that you made me see, for all the joy you brought to my life, for all the wrong that you made right, for every dream you made come true, for all the love I found in you, I'll be forever thankful. 자, 이제 그 사생활의 역사가 주는 오늘날의 의미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어쨌거나 아나레파 자체가 그러니까 미시사를 연구하는 것 자체가 그 과거에 갖고 있었던 그런 폭력적 역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들, 그러니까 역사의 거대사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것 자체가 이제 폭력성을
담지하고 있다라는 어떤 자기 반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의 모든 지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이 책을 만들 때 그것의 의미들을 이제 오늘날 관점에서 또 우리 현실의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이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은 이제 호사취미라든가 뭐 호기심에서 만든 자꾸 이제 사생활의 역사면 자꾸 이제 그런 걸 연상하실 수도 있으신데 우선은 그런 이제 뭐 호사취미라든가 호기심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이제 책을 만들고 한참 지난 후에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모여서 10년 동안 이 무수한 문속으로 뒤지면서 왜 이 작업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보면 이제 아주 근대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유럽의 과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많은 시간과 많은 학자들과 많은 이제 비용을 들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제 아까 일권의 절반을 쓴 사람이 폴 벤느인데 이제 폴 벤느하고 가장 친한 친구가 미셸 푸코입니다. 미셸 푸코랑 이제 고등사범학교 동기였는데 이제 폴 벤느는 한국에는 거의 안 알려진 지식인인데 제가 보기에는 가장 위대한 정말 20세기 통틀어서 위대한 역사학자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 로마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제 전기상으로 보면은 푸코가 말년에 폴 벤느랑 동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삽니다. 근데 무슨 어떤 남녀 관계 뭐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라 그냥 친구니까.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미셸 푸코가 많이 의지했던 게 이제 폴 벤느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후기 푸코에서 전환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이제 푸코 책에 보면 책 제목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삶의 의지, 자아의 배려, 섹슈얼리티에 대한 긍정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푸코가 이제 그 그리스 로마 세계로 넘어가면서 다른 세계 푸코는 개인적인 물론 동성애자니까 고민이 있었지만은 왜 몸이 처벌의 대상이 될까? 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게 권력을 구성할까? 왜 근대가 요 모양 요 꼴이 됐을까? 그런 건데 답을 못 찾았던 것 같아요. 감시와 처벌이라는 어떤 담론 권력이 펼쳐지는 어떤 장면들을 봤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해법은 사실 없었던 건데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로 넘어갔을 때 전혀 다른 일이 된다면 몸이 왜 쾌락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가? 그게 이제 무절제한 게 아니라 몸이라는 게 얼마나 즐거움의 장소가 돼야 되고 쾌락의 장소가 돼야 되는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몸 하면은 이제 쾌락은 억눌러야 되고 무의식 속으로 그렇지 않은 어떤 세계가 있는 게 이제 이제 그리스 로마 세계니까 그래서 폴 벤느랑 어떤 전기를 보면 굉장히 가깝게 지나면서 폴 벤느한테 이런 자료가 있느냐 저런 자료가 있느냐 뭐 이건 어떻게 했느냐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가다듬다가 이제 일찍 이제 그 당시에 죽었는데 아마 폴 벤느가 이 작업을 할 때가 같은 시기였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어느 책을 특히 이제 근대 탄생을 다루는 4권을 읽어봐도 근대 탄생들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근대 탄생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뭐 보통 근대 탄생하면 자본의 탄생, 노동의 탄생, 제국의 탄생 이렇게 있는데 4권은 예를 들면 그걸 빼보고선 근대를 얘기할 수는 없을까.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내밀한 주체를 갖고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가 개인이 집안에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가정 내에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왜 19세기 말에 과연 정신분석학으로 이어지는 정신병화가 진행되는가 그렇게 구성해보면 안 되는가 그게 인간이 사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구성을 합니다. 20세기는 이제 반성적으로 보는 게 이 근대가 더 익은 거로 주장하지만 사적인 삶, 개인적인 삶을 보면은 더 엉터리다라는 주장을 하죠. 이런 각도로 봤을 때. 전쟁이 물론 2번 있었지만은 전혀 인간적인 성숙에서 하나도 진보하지 못한 사회다. 20세기가. 이념 전쟁을 했었고 인간에 대한 이해가 폭이 좁아져 버리는 바람에 이 사실은 인간의 내면으로 인간을 밀어넣으면서 인간의 행복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거를 굉장히 축소시킨 어떤 시대가 20세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또 여기서도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20세기가 굉장히 문명의 얼굴을 한 야만의 시대다. 이런 진단을 이제 암묵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호사 취미에서 읽을 게 아니라 인간에 대한 굉장히 깊은 성찰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에 대해서 그거를 나를 중심으로 놨을 때 이제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 책을 처음 해보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살아온 게 이제 비유컨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게 이제 한 90년까지
우리 이제 삶을 예. 알게 모르게 이제 규정해 온 건데. 요즘은 안 그런가요? 제가 보기엔 그 단절이 서태진 것 같은데 그게 난 알아요라는 그 난이란 말이 저는 뭐 이제 국문학 이런 쪽을 잘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이상 이후에 나라는 주어를 쓰는 거의 그 문화적 최초의 문화 현상이 아닐까.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하는 그렇지만 또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신세대라고 하지만은 또 신세대에서는 이제 뭐 국가라든가 민족이라든가 뭐 역사적 사명 이런 건 뭐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건데 저희 문화가 이제 이런 변동을 겪었다고 보는데 물론 또 이제 그 신세대 문화에도 장점도 있지만 또 거기에 또 아쉬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앞전 세대에서도 아쉬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이제 우리가 이제 21세기 내지 이제 19세기 말로 넘어오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이제 변동기에 처했는데 거기에서 좀 우리가 이제 민주화라든가 뭐 산업화 뭐 이런 거 좀 넘어서서 다른 어떤 성찰적 담론이 좀 없을까 그런 고민에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분들이 이거 돈 벌려고 했다고 막 말씀하시는데 이거 4,000페이지 갖고는 돈은 못 벌니다. 그래도 돈 좀 벌어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네, 기본까지는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 그게 결국은 이제 뭐라고 할까요? 우리 안에서의 성찰적 어떤 가치들이 한번 끌어와 봐서 네네. 지금 오늘을 이루고 있는 것들의 어떤 역사를 네네네. 다시 한번 재구성해보고 네. 그를 통해서 이제 미래를 성찰하는 하나의 의미들을 갖고 있는 책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자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야말로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띤 우리들이 과연 그런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보다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던져보는 그런 의미들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오늘날 우리한테 이런 유의 어떤 역사책들 특히 사생활의 역사 같은 이제 대작들이 우리한테 꼼꼼히 우리의 역사는 어떠할까를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까 슬쩍 얘기하시는 것 중에 도판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은, 특별히 뭐라고 할까요? 도상학? 예. 그런 관점에서 이제 미술 연구하는 사람들이 좀 공부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그 얘기는 좀 어떠신지 도상학과 관계한. 그때는 이 책을 기획할 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사회가 될 줄 몰랐죠. 예. 소위 말해 융복합이 된 거죠. 예. 사실 이 책은 융복합의 가장 선구적인 이제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텍스트가 굉장히 정교할 뿐만 아니라 그림을 그냥 억지로 붙인 게 아니라 그 위치에 갖다 놨어요. 정확한 위치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작업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그 당시에는 이제 컴퓨터 기술도 안 좋아서 예. 이게 이제 컴퓨터가 느려 터진 데다가 지금처럼 빨리 작동을 안 했는데 위치를 한번 편집을 바꿀 때마다 그림들의 위치를 다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텍스트하고 그림이 면밀하게 연동돼 있으니까. 동시에 그다음에 그림 밑에 있는 설명인데 제가 감탄했던 거는 아까 말씀드린 이 3박자입니다. 이 그림하고 텍스트하고 그림 밑에 설명이 너무너무 정교하게 배치가 돼 있어서 정말 책 읽는 게 되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돌이켜보면은 지금 이제 21세기는 완연하게 이제 이미지의 시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 보면은 우리가 가장 떨어진 게 이미지를 읽는 능력 같아요. 무수하게 뭐 셀카도 찍고 뭔가 거를 찍는 데만 우리가 지금 찍거나 보내주거나 공유하거나 이게 지금 문화의 전부인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이걸 읽는 방법.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 어떤 사진이 찍혔을 때, 어떤 사건 현장이 찍혔을 때 이게 어떤 의미인가 거기는 무수한 조작과 무수한 맥락이 있을 텐데 그 훈련을 거의 못 시키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프레임 훈련이죠. 예. 근데 이 책은 그걸 너무너무나 정교하게 이제 읽어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성이 어디에 서 있는가, 자식은 누구의 손을 잡고 있는가, 아버지 손을 잡고 이제 예를 든다면은 부모랑 아들하고 3명이 서 있다고 치면은요. 그럼 아들이 누구 손을 잡고 있느냐. 그러면은 또 위치는 어디냐, 가운데냐, 부부와 아이, 예를 들어 이제 어머니 아버지냐, 어머니 아들 아버지냐 이런 거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어느 순서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선시대 담론으로 들어서 이런 초상화들을 볼 때 이게 되게 재미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의 지위가 더 높았느냐, 적자로서 자식이 높았느냐. 근데 이제 이 책은 그런 무수한 거를 읽어주는 거죠. 굉장히 재밌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완전히 모르던 세계로 들어가는데 예, 미술 비평이나 이미지 비평 하시는 분들이 정말 네. 한번 좀 연구해 볼 만하겠네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예. 이제 이제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단순히 이제 뭐 미술 그림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역사적 텍스트로 보는 거죠. 거기를 그래서 이제 이 한 올 한 올 풀어가는 것도 보면은 정말 감탄이 정말 나옵니다. 이렇구나. 이 그림들 도대체 어디서 구했을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편집자들 이제 그 원 프랑스 출판사를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거의 출판사 죽는 줄 알았다고. 다 발굴한 겁니다. 어디 있는 게 쓴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20세기만 하더라도 온갖 기사 해석을 다 찾아낸 거죠. 20세기. 그러면서 거기 밑에 설명을 붙인 거 보면 프랑스가 이제 문화의 나라 했는데 저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지만 이런 거 보면 참 대단한 어떤 강국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감탄스럽게 돼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 책을 이제 다시 복간을 하셨는데 뭐 책이 잘 나갈지는 이제 봐야죠. 그래도 정말 우리 사회가 필요한 분들한테는 적절하게 이 책들이 이제 읽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그 책의 활용이라고 할까요? 이 책을 권하면서 좀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좀 있으세요? 활용은 일단은 제일 먼저 드리는 말씀은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제 그 왜 통사라나요? 동양사를 뭐 기전체로 돼 있는 뭐 이렇게 해서 앞부분을 안 읽으면 뭐 이해가 안 된다든가 무슨 소리가 전혀 그런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이제 이논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면은 주로 이제 폴 벤느가 쓴 이제 그쪽의 뒷부분 그 다음에 20세기의 신체 문제가 있으면은 이제 그 5권의 중간 부분 아주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제 왜 목욕을 하기 시작하고 왜 갑자기 조깅을 하고 왜 갑자기 휘트니스 클럽에 나가는가 이게 갑자기 왜 그 전까지는 없던 현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리스 로마가 돌아온 것처럼 갑자기 지금 주변에 왜 다이어트라든가 몸이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의 초점이 대상이 되는가. 그게 이제 유럽에서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먹방, 이래는 이제 뭐 소위 말 이제 제가 어서 읽어보니까 지금 먹는 프로그램이 300개라는데 왜 먹고 몸, 그러니까 이제 요새 보니까 막 그 몸 만드는 프로그램도 막 나오는데 왜 갑자기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의 삶에 초점이 됐을까 하는데 이제 인문학이라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운동도 저희도 다 해야 되지만은 왜 하게 됐을까를 한번 돌이켜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 책은 그 맥락들, 사생활 역사 5권 중간에 보면은 이제 이 유행들이 이제 어떤 가치 변동과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 때문에 이런 게 벌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이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먹방과 몸은 자본이 주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본래 맥락을 다 뜯어버리는 거죠. 뜯어버리면서 이거를 어떻게만 돈으로 끌고 가는 건데 물론 그 유행에 저항하기는 어렵지만은 또 인간이 사는 게 꼭 그렇게 따라가면서 사는 건 아니어야 됩니다. 분명히. 근데 이 책을 읽어보면 그런 성찰성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저도 되게 감탄했던 거는 사실은 저쪽 원 출판사랑 허락을 얻어서 그런 부분만 따로 모아서 책을 한 건데도 어느 책보다도 아직도 좋습니다. 그 성찰력은 뭐 이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고 또 프랑스를 정말 대표했던 뭐 일대를 풍미했던 역사가들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저자들도 아마 그만큼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고민이 되실 때마다 해당 부분에 띄어서 이렇게 읽어도 그 자체로 완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몸이면 몸, 그다음에 뭐 또 게르만족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 게르만족에 대해서 제가 보면 제일 잘 쓴 책이 이제 2부에 보면은 게르만족이 어떤 이제 모습을 갖고 이제 그 역사를 만들어 왔는가 이런 거 보면 또 그 자체로 완결적이고 그렇죠. 온갖 부분으로 나누면 이제 뭐 건축하시는 분들 보셔도 돼요. 건축이 이제 사생활의 역사랑 가장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많이 바로코 문화에서 로코코 문화로 넘어가는 것들이 또 어떻게 근대를 열게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버지니아 울프식으로 하면 나만의 방을 갖는 게 이제 사생활의 역사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니까 건축하시는 분들이 봐도 뭐 재미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전 읽기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아주 지겹게 진행하는 데는 이런 배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할까요? 한 시대의 가치라고 할까? 한 시대의 울림이라고 할까? 그것은 그 시대를 향유하는 사람들의 교양의 밀도,
속에서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현대사회가 되면서 점점 이 교양의 밀도라고 하는 것이 얇아지고 있다라는 어떤 문제의식으로부터 우리는 아주 지겨운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이 책이 다시 복간되면서 아주 반가웠어요. 네, 감사드립니다. 네. 예, 이걸 적어도 우리 시대에 던져내고 이것들을 통해서 이제 어떤 의미 있는 질문들을 한번 이끌어보자 이런 걸 텐데 저는 좀 더 이런 책들이 계속 좀 꾸준히 나와줘야 되고 정말 몇 명이 읽던 어쨌거나 그런 출판이 좀 진행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어려움은 없으세요? 어떠세요? 이걸 다 내고. 근데 이제 출판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책이 자식 같다 그랬는데 예. 예를 들면 어떤 책을 내놓고 굉장히 겁이 나고 불안하고 야 쟤를 어떡하냐 도대체 어디 신문사 기자라도 만나서 좀 잘 부탁한다고 해볼까? 그래도 잘 안 되는 책이 있습니다. 예. 근데 어떤 책은 에이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내가 손댄다고 될 것도 아니고 지가 태어났으니까 지가 먹고 살겠지 뭐 이런 정말 똑같습니다. 이 책을 오래 만들다 보면은 정말 하나하나가 자식 같고 그 기대치가 다르고 이런데 뭐 이 책은 복간하는 게 이제 행정적인 어떤 그런 다른 기술적인 절차 그런 게 복잡했는데 사실은 걱정이 안 되는 책 중에 몇 안 되는 책 중에 하나인 게 뭐 이거는 그 마력적인 책이니까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래도 읽을 사람은 또 다 읽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다만 책을 갖고 자식을 갖고 그렇듯이 욕심을 내면 안 되는데 이제 어저께 다른 분들하고 얘기하다 똘레랑스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예. 이제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똘레랑스 지수가 거의 0일 겁니다. 아마. 인터넷으로 이제 급하고 댓글도 달고 뭐 온갖 이런 거 보면은 서로 뭐 죽자는 거니까 너 죽고 나 죽지 않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로마 시대 노예 얘기한 것처럼 역사책을 내고 더 넓게는 이제 인문학을 하는 거는 그 우리 인간한테 좀 똘레랑스가 없는 거를 그 똘레랑스를 넓히기 위한 것 같아요. 아,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살았구나. 지금 우리 몸이 이렇게 됐지만 이게 내가 내 몸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몸을 네가 간수하라라는 이제 예수님이 다른 분은 너는 네 삶을 네가 잘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네 몸은 네 거다. 네가 네 몸을 사랑하지 않고 휘트니스 클럽에 맡기는 순간 너는 무수한 돈만 뺏기지 거기서 아무런 사랑과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지 못할 거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한번 똘레랑스가 뭐 사회적 똘레랑스가 아니라 나에 대한 똘레랑스 또 물론 이제 타인에 대한 똘레랑스도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역사학은 이제 그런 똘레랑스를 배우기 위한 장이 아닌가. 우리가 이제 뭐 역사학을 이제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니까 그 대화 똘레랑스는 대화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전멸이 된 게 대화. 우리는 무슨 뭐 카카오톡이 많지 대화 다이얼로그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컨버세이션 이런 건 없지. 톡이라는 건 자기가 말해버리고 그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윤호 선배한테 내가 칵 떠들고 윤호 선배 말을 하나도 안 듣는 게 그 톡이걸랑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정말 과거와 현재와 대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누군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거기서 우리가 또 찾아야 될 게 뭔가라는 역사 이거 보면 이제 역사학의 ABC에 해당되는 책인데. 저는 그 이후에는 사실은 약간 여담이지만은 이제 다른 아나락파 책은 안 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해적선의 역사, 뭐 감자의 역사 했는데 이제 그 나름대로 다들 좋은 책인데 그래서 이제 이게 약간 오해받기도 하는 게 그런 호사취미 책이라 했는데 이제 요 책은 약간은 다릅니다. 그거는 그 여기 참여하는 분들이 전부 또 아나락파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서구 역사 한 3,000년을 통해서 서구가 근대를 통해서 잔혹한 전쟁, 그다음에 몸에 대한 추방, 몸에 대한 처벌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몸에 대한 쾌락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한 전체적인 반성 속에서 나온 책이다라는 건 아마 제 판단이 맞다는 생각을 해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이제 지금 뭐 근대 이후에 이상한 어떤 뭐 재밌다면 재밌을 수도 있고 또 지옥 같다면 지옥 같기도 한 우리 현실에서 이 책이 또 하나의 이제 우리 똘레랑스의 정말 관용, 자기에 대한 관용 또 타인에 대한 관용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네요. 제가 아마, 방송하는 것 치고 오늘처럼 이렇게 얘기를 거의 안 한 적은 드물 것 같은데, 저도 이야기에 너무 취해서, 시간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결국은 우리가
독서를 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현실을 반추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몸의 윤리, 몸의 가치들에 대한 성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자기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에 대한 그러한 배려들을 전제로 우리는 좀 더 깊이 있는 사유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우선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 책 얘기하면 꼭 하는 게 이 책을 저랑 같이 만들었던 편집자분들 내지 후배분들인데 3명이서 한 1년 작업을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2월 31일 날 1시 퇴근인데 1월 30일도 1시 퇴근, 새벽 1시 퇴근으로 돼 있어갖고 이 책이 나온 지 3달 후에 다 그만뒀는데 항상 그리운 시절이고 항상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인문학으로 치면 최고의 큰 뷔페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마음에 드시는 부분, 관심 있으신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읽어보셔도 그래도 이제 욕을 먹지 않는 뷔페 같은 인문학의 뷔페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보시면서 이제 이 복잡한 시간에 살아가는 중에 잠깐의 휴식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넘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